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을 다뤄볼 건데요. 먼저 의사결정 나무 모델을 살펴보고 이어서 분류와 회귀 문제의 평가 지표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 같은 데이터 전처리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딩과 스케일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사결정 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데이터를 여러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반복적으로 분할해 가며 예측하는 트리 기반의 모델입니다. 화면의 예시를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날개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날개가 있다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고 없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후 이제 날개가 있는 동물은 다시 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나뉘어 독수리와 펭귄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의사결정 나무는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질문이 노드가 되고 이제 질문의 결과에 따라 가지를 따라가다가 마지막 최종 리프 노드에서 이제 예측값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 의사결정 과정을 트리 구조로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모델의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 시각화하기 쉽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머신러닝에는 크게 이제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분류와 회귀 문제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이제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정보 이득입니다. 정보 이득은 이제 어떤 특성으로 데이터를 나누었을 때 그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정답을 가장 깔끔하게 구분해주는 기준을 선택하기 위한 점수입니다. 뭐 예를 들어 타이타닉 데이터에서 이제 성별에 따라 생존 여부가 뚜렷하게 달라진다면 성별 같은 경우는 이제 생존 여부를 예측할 때 높은 정보 이득을 제공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나무는 후보 특성 중 이러한 정보 이득이 제일 큰 특성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트리의 깊이, 뎁스 값이 증가할수록 데이터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천천히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깊이가 0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직 어떠한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그냥 하나의 영역 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한 노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한 패턴을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해 학습 데이터의 패턴조차 이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과소적합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뎁스가 1인 경우입니다. 이제 분할점이 하나 생겼죠. 네. 위쪽에는 이제 빨간 점이 상대적으로 많고 아래쪽에는 이제 파란 점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서 파란색 영역으로 각각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뎁스가 0일 때보다는 조금 구별을 잘 하게 됐지만 그래도 아직 이 한 번의 분할만으로는 그 모든 패턴을 설명하기 좀 어렵죠. 실제로 위쪽에도 아직 파란 점이 남아있고 밑에도 아직 빨간 점이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뎁스가 2일 때는 이제 가로로 한 번 나눈 거에서 더 넘어가 각각의 분할 지역에서 세로로 한 번씩 더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깊이가 1일 때보다는 아무래도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좀 더 세밀하게 분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트리의 깊이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모델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깊이가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성능까지 좋아지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뎁스가 점점 증가해서 이렇게 n까지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보시면 거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진짜 완벽히 나눴죠. 학습 데이터 기준으로는 이 각각의 빨간 점과 파란 점을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델이 그 전체적인 이런 패턴보다는 이런 학습 데이터에만 너무 맞춰져 있어갖고 그 학습 데이터의 세부적인 특징이나 노이즈 이런 것까지 다 학습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러한 현상을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요. 과적합된 모델은 이제 아무래도 학습 데이터에는 진짜 완벽하게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처음 보는 그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델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이 맥스 뎁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활용해 사전 가지치기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사전 가지치기가 뭐냐? 이게 이제 그 트리가 너무 복잡하게 성장하기 전에 미리 성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리 그림이 그냥 계속 갈라져서 엄청나게 계속 깊이 가면 이제 과적합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맥스 뎁스라는 걸 직역하면 그냥 최대 깊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리의 최대 깊이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가 너무 얕으면 이제 모델이 별로 그 데이터를 크게 이제 설명을 잘 못하니까 과소적합이 발생하고 반대로 이제 너무 깊어버리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검증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절한 깊이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은 일단 해석이 쉽습니다. 딱 봐도 이제 보기에도 쉬워 보이죠. 그리고 시각화에도 용이하고 이제 수치형, 범주형 변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적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수행합니다. 또한 이제 일반화 성능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측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평가 지표인데 이 평가 지표 같은 경우는 분류형일 때와 회귀형일 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수도 있고 동일한 모델에서 이제 전처리 방식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했을 때 성능이 실제로 향상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머신러닝 문제 같은 경우는 분류, 회귀 등 이제 유형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먼저 분류 평가 지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정확도, 정밀도, 이제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 ROC AUC 값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정확도는 말 그대로 전체 모델이 예측한 것 중에서 모델이 정답을 얼마나 맞췄냐 그겁니다. 그다음에 정밀도는 이제 모델이 퍼즐입, 그러니까 이제 양성이라고 예측한 데이터 중 실제로 진짜 양성인 애들의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리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양성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이거 양성이네 하고 맞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 이거 두 개를 모두 쓰는 이 조합 평균을 활용하는데요. 이제 아마 확률과 통계를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 평균을 알 수 있는데 그냥 A와 B의 조합 평균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제 A 플러스 B 분의 2AB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F1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지는데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ROC, AUC 이거는 이제 모델이 양성과 음성을 얼마나 잘 구분해서 순위를 매기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혼동행렬이라고 이제 좀 이러한 지표를 이해하려면 이 혼동행렬의 네 가지 결과를 알면 좋은데요. 네, 이 혼동행렬이 뭐냐면 실제 값과 이제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해서 네 가지의 경우로 네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TP, 뭐 FN, FP, TN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고등학교 한창 수능 공부를 할 때 이제 국어 지문에 막 진양성, 진음성, 위양성, 위음성 이런 키트 지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접하신 분들은 이 용어가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조금 제가 한창 준비할 때 하던 기출이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다면 조금 이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모델이 전 항상 이거 안 헷갈리려고 뒤에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델이 이제 P, 양성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앞에 P를 써줍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진짜 양성이야. 그러면 앞에 T를 붙입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P라고, 그러니까 모델이 P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P가 아니고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성이 아닌 거니까 앞에 F를 써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으니까 앞에 n을 써주고 근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거니까 f를 붙여주는 네, 이런 식으로 혼동행렬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모두 들어맞는 A, C는 여기 지금 저기 11칸 저기에 딱 들어가죠. 이 TP 칸에 딱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는 이제 예측과 실제가 역시 맞았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큐리시는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서 올바르게 예측한 데이터의 비율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 일단 경우의 수를 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TP랑 TN을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델이 맞춘 거의 비율이니까 모델이 맞춘 게 지금 TP랑 TN이죠. 네, 그래서 저 TP랑 TN은 분자로 들어갑니다. 이 지표는 이제 클래스의 불균형이 없을 때 좀 직관적으로 간단하고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치만 이제 불균형 데이터에서는 이 높은 어큐리시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미가 별로 없냐? 그러니까 의미 없다도 맞지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상 데이터가 99개이고 이제 이상 있는 데이터가 1개인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모든 데이터를 정상이라고 예측을 해도 일단 정확도 자체는 99%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1개 이상 데이터를 전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냥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이제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로 진짜 양성인 비율입니다. 이 주로 이제 FP, 거짓 양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경우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거의 간단한 예시가 스팸 메일 분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는데, 정상 메일을 갖다가 스팸 메일로 그냥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용자나 고객은 중요하게 받아봐야 할 메일을 이제 이 모델이 스팸으로 인식해버리는 바람에 받지도 못하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스팸이면 P입니다. 네, 스팸이면 양성이고, 스팸이 아니면 음성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 스팸으로 예측을 했는데 정상이다. 이거 FP의 사례죠. 이 FP가 많아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팸 메일 분류에서 FP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때 주로 이 정밀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팸으로 분류한 메일이 실제로도 스팸일 가능성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FP를 줄이면 왜 정밀도가 올라가냐?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여기 지금 분모에 FP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프리시전이 올라가려면 이 정밀도가 올라가려면 이제 당연히 분모의 값이 작아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모의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프리시전의 값이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수식으로 간단히 봐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재현율인데요. 이 리콜 같은 경우는 실제 양성 데이터 중 이제 모델이 양성으로 올바르게 찾아낸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 음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잘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그래서 항상 예시를 저는 좀 들어가면서 이해를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상 환자, 그러니까 멀쩡한 환자를 암으로 오진하는 게 심각할까요? 아니면 암 환자를 얘 정상이네 라고 인식하는 게 심각할까요? 당연히 이제 암 환자를 얘 정상이다 하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암이 양성이고 암이 아니면 음성인데 암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인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N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N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FN이죠. 이 FN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리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FN을 줄이면 그만큼 리콜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재현율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암 진단 시에서요. 네, 그리고 다음은 F1 스코어인데 이거는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사용합니다. 네, 이제 정밀도와 재현율의 균형을 맞추고 이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고 두 개 다 중요할 때 사용하기 되게 적합한 지표이고 불균형 데이터 셋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성능을 판단할 때 적합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에서의 마지막 ROC, AUC 값인데요.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먼저 가로축은 이제 FPR, 그러니까 이제 그 거짓 양성율이죠. 실제 음성을 이제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비율. 그 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실제 양성을 이제 모델의 양성으로 맞춘 비율. 네, 이렇게 X축, Y축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직선 0.50에 있는 여기 직선 있죠. 이건 이제 그 무작위 분류기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이 0.5 값이 뭐냐면 그 이게 실제 양성을 맞추는 비율과 이제 실제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판단한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양과 음조차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무작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친구는 넘어야 성능이 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ROC 커브의 밑부분 면적이 넓을수록 클수록 모형의 성능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곡선이 그래프의 왼쪽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 평가 지표를 모두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회귀 평가 지표입니다. 이 회귀 문제에서 그 모델의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인데요.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특정한 범주가 아니라
뭐 집값, 매출, 기온과 같은 이런 연속적인 숫자 형태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모델의 예측값이 이제 실제값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고요. 대표적으로 MAE, MSE, RMSE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알제곱 스코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잘 안 써서 그냥 제외했습니다. 먼저 MAE는 이제 평균 절대 오차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절대값 차이의 평균입니다. 기존에 원래 단순 평균 오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양수와 음수가 0으로 상쇄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값을 붙인 MAE가 등장하였습니다. MSE는 이제 평균 제곱 오차로 말 그대로 오차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합니다. 이제 큰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장한 친구고 이제 큰 오차를 특히 더 위험하게 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모델에서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RMSE 같은 경우는 MSE의 제곱근이죠. 근데 이제 기존 MSE에서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단위가 제곱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SE 기반이니까 얘처럼 똑같이 큰 오차를 강하게, 더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면서도 이제 실제 값과 같은 단위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세 지표 모두 아무래도 오차를 나타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값이 낮을수록 더 예측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MAE를 구하는 뭐 수식, MSE 수식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결측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측치는 이제 그 관측값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이제 값이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 데이터에선 일반적으로 넌 값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뭐 센서 오류, 설문 누락, 데이터 수집 실패 등 이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서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결측치가 무조건 안 좋고 막 제외시켜야 하는 대상이고 막 이런 건 아닌데요. 뭐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구독형 서비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현재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이제 구독 해지일 칼럼은 널 값이겠죠. 근데 이때 고객은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구독형 서비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 고객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측치를 다룰 때에는 이렇게 함부로 지우고 이러기보단 그 데이터를 봐가면서 이제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삭제랑 대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상세 비율은 이제 데이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결측치가 10%에서 20% 사이면 삭제를 많이 하고요. 20%에서 50% 정도면 이제 대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측치가 이제 원래 생기는 데이터, 그러니까 원래 그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한번 살펴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대체 같은 경우는 연속형 변수이고 이상치가 적을 때, 중앙값 대체는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 최빈값 대체는 이제 범주형 변수일 경우, 예측 기반 대체는 KNN, 회귀 모델 등으로 이제 결측치를 예측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네, 이제 결측치를 다 봤고, 다음은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는 데이터 분포에서 다른 값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이상치는 이제 분석 결과에 왜곡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탐지 후에 적절히 제거하거나 대체를 해야 합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 그 빨간색 이상치 한 놈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전반적인 관계를 그 회기선이 지금 보시면 적절히 표현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처럼 저렇게 이상치가 제거가 되면 기존보다 데이터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 잘 나타내는 회기선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결측치와 마찬가지로 이상치라고 해서 무조건 제거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사건이나 고객을 나타내는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이상치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오류인지 실제 관측값인지 판단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은 4개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값 대체는 이제 이상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안정적인 대체값으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핑 같은 경우는 IQR 기준으로 상한, 하한을 지정 후 그 범위를 넘는 값은 경계값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예측 기반 대체는 다른 변수로 이제 회귀 모델 또는 KNN을 학습해서 이상치 대신 예측값을 삽입합니다. 평균값은 이상치 범위 안의 값만 평균값으로 대체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딩과 스케일링을 보고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코딩 같은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인데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은 이제 문자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스케일링은 숫자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로 바꾸는 작업이고요. 변수마다 이제 단위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델이 특정 변수에 이제 과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스케일링을 합니다. 네, 먼저 범주형 데이터를 변환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원핫, 라벨, 뭐 이렇게 쭉쭉쭉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실습과 이런 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이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끔 0, 1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이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면 범주의 개수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빨강은 100, 뭐 파랑 010, 초록 001 이렇게 만들어지죠. 단순히 그냥 숫자로만 바꾸면 모델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빨강은 0, 파랑은 1, 초록은 2 이렇게 수치에 그런 우위가 있는 것처럼 모델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핫 인코딩은 각 색상을 별도의 열로 분리하기 때문에 범주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순서나 크기 관계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그냥 매칭되는 곳만 111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범주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열의 개수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 점점 증가하면 이게 차원의 저주라는 그런 과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라벨 올디널 인코딩인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은 이제 라벨 인코딩의 예시인데요. 지역 그 범주를 기준으로 이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이런 지역에 이제 0, 1, 2, 3이라는 숫자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근데 지역에는 실제 크기나 순서, 뭐 우위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모델에선 숫자 3인 대전이 이제 숫자 0인 서울보다 크거나 이 둘의 차가 3이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모델이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가 없는 이런 지역, 아까 봤던 뭐 색상, 이런 순서가 없는 범주형 독립변수에 라벨 인코딩을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형 변수를 다룰 때에는 그냥 오히려 원핫 인코딩이 더 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은 올디널 인코딩의 예시인데요. 만족도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역과 다르게 이제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뭐 이런 식으로 범주 간의 실제 순서가 딱 존재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낮은 만족도부터 높은 만족도 순서에 맞게 숫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의 순서가 실제 범주의 순서와 일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올디널 인코딩은 그 순서가 있는 범주를 이제 인코딩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범주형, 범주형 인코딩을 했으니까 이제 수치형 스케일링을 또 보시겠습니다. 수치형에는 이제 민맥스, 스탠다드, 로버스트, 맥스, ABS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민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최소값을 0, 최대값을 1로 변환 후 나머지 값은 그 사이에 배치합니다. 스탠다드는 이제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다음에 데이터의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변환하는 정교화입니다. 그다음에 로버스트 스케일링은 평균과 표준 편차 대신 중앙값과 이제 IQR 그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맥스 ABS는 각 값을 해당 변수의 절대값 중 이제 최대값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네, 키포인트로는 민맥스는 일단 이상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값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음수와 양수 모두가 나올 수 있어서 주로 이제 평균 및 분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로지스틱 회계나 SVM 등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로버스트는 반면 이제 이상치에 강해서 데이터의 극단값이 많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맥스 ABS는 이제 데이터의 부호 및 이제 0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희소행렬의 0 구조도 유지 가능한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A, B, C, D, E, I, D 결제 금액에 따른 뭐 스케일링 결과인데요. 그냥 뭐 참고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fit과 트랜스폼을 정리하고 이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fit은 학습 데이터만을 통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편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앞에서 fit을 통해 이제 학습한 기준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fit 트랜스폼은 이제 fit과 트랜스폼을 한 번에 수행을 하는데요.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기준을 계산하고 바로 이제 변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상당히 오래 들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의사결정 나무와 이제 분류 및 회귀의 평가 지표, 그다음에 결측치와 이상치 처리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인코딩과 스케일링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제부터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 오늘 살펴본 개념들이 실제 데이터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여름방학 머신러닝 2주차 실습 코드 대본, 네, 대본, 실습 코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포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행과 열 개수, 이제 각 변수의 자료형, 그리고 결측치의 존재 여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타이타닉 데이터의 타겟 변수는 이제 서바이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이 1이면 생존, 0이면 이제 사망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변수로는 뭐 이제 서바이브드 말고도 뭐 객실 등급, 성별, 나이, 운임, 뭐 승선 항구인, 임바크 등이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전처리 방법은 그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수치형 변수와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 select dtypes를 해주면 이 특정 자료형을 가진 그런 열만 이제 선택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정수형과 실수형 변수는 이제 각각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고 이제 뭐 범주형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항상 결측치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렇게 타이타닉 데이터의 결측치를 지금 확인해 보면 주로 어떤 칼럼에 많죠? 네, 이 데크 칼럼. 이게 이제 그 배 층이에요. 1층, 2층, 3층 그런, 그러니까 A층, B층, C층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칼럼이고, AG는 그냥 뭐 나이고. 네, 이렇게 지금 결측치가 있는 행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처시 때 아마 배웠다시피 이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생존, 그러니까 0이 사망이고 1이 생존인데 뭐 549명은 죽었고 이제 1이 살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시각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노멀라이즈는 true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비율을 출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생존한 사람은 한 38% 정도 되고 이제 죽은 사람은 한 61%, 네, 이 정도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드롭 나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빅처시 때 배우셨겠지만 이제 이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을 이제 제거해주는 친구죠. 여기서는 이제 수치형과 범주형 변수 중 이제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으면 그 행을 그냥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간단하긴 한데 그 덱처럼 그 결측치가 매우 많은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까 엄청 많았죠, 결측치가.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688개였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 결측치가 매우 적거나 아니면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 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이렇게 결측값을 삭제하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아까 대체가 있다 했잖아요. 이제 평균값 대체부터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해서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각 수치형 열의 이제 결측치를 갖다가 해당 열의 평균으로 여기 지금 필라가 이제 결측값 채우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평균으로 저희는 채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before 거를 보시면 다 넌값으로 이렇게 age 칼럼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애프터 칼럼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다 지금 평균으로 대체가 된 상태로 이제 나타난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값 대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이 간단하고 전체 평균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만큼 이상치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서 극단값이 좀 많은 데이터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단값이 이렇게 많으면 뭘 쓰냐? 바로 이제 중앙값 대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상치의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똑같이 중앙값 먼저 계산해주고 칼럼에다가 그래서 이 before가 after의 차이를 보시면 이제 이 age 똑같이 여기 넌 값인데 이거를 지금 뭐로 바꿨나요? 여기서 구한 평균 값인 age 지금 중앙 값이 28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8로 이렇게 지금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ill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fill라는 결측값을 채우는 친구고 그거를 이번엔 평균 값이 아닌 중앙 값으로 이렇게 채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빈값 대체입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평균값, 중앙값으로 했다면 이번엔 이제 최빈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범주형 컬럼별 모드 값을 일단 여기서 다 구해줘요. 메일, S, 서드 뭐 이렇게 쭉쭉쭉 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가장 많이 나온 칼럼별로 가장 많이 나온 데를 그냥 다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데크 변수의 이제 최빈값 같은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C잖아요. 그래서 이 덱이 누락된 승객의 덱 칼럼 값은 이제 C로 저희가 대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 apply 람다 이것도 이제 픽처시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 df 캣이 여기 타이타닉의 지금 범주형 칼럼인데 이 df 캣의 그런 각 열을 하나씩 이제 이 람다 콜, 이 콜이라는 변수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 열의 이제 결측치는 그 콜에서의 최빈값으로 다 하나하나 채우는 거예요. 최빈값으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비포와 애프터를 보시면 이 난 값이 다 여기 보시면 아까 구한 최빈값 C로 이렇게 대체가 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을 볼 건데요. 먼저 라벨 인코딩부터 보겠습니다. 라벨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 문자열을 갖다가 이렇게 정수로 이제 변환해주는 친구잖아요. 정수형 라벨을 달아주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반복문에다가 넣으면 이제 열 이름이 하나씩 이렇게 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반복 중인 열 하나를 저희가 선택을 해요. 여기 이 df 라벨 대괄호 C 이거 있죠? 뒤에 거. 이거를 이제 현재 반복 중인 열 하나를 선택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범주형 문자의 그 정수 번호를 부여하는 라벨 인코더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핏과 트랜스폼을 이제 한 번에 수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범주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핏으로 하고 대응 기준을 만들죠. 그런 다음 트랜스폼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기준에 대해서 실제 값을 숫자로 변환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라벨 인코더를 써갖고 반환된 결과를 이 df 라벨 대괄호 C 여기다가 이제 원래 열, 이게 원래 열이잖아요. 이 원래 열에 다시 저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포어와 애프터를 보시면 라벨 인코딩 후에는 이렇게 지금 다 정수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서드 클래스가 2로, 퍼스트 클래스는 0, 다시 서드가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죠. 네, 다음은 이제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 뭐 탑승 항구, 객실 등급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원핫 인코딩 수행 후엔 모두 뭐 011, 100, 010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범주의 개수만큼 열이 생기면서 인코딩이 되잖아요. 이 pd.get더미라는 친구가 이 중요한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제 뭐 해주는 거냐면 아까 제가 그 이론에서 말씀드릴 때 그 원핫 인코딩은 그 범주의 개수만큼 새로운 열을 자동으로 이게 생성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해주는 친구가 이 pd.getDomIs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의 개수만큼 새로운 열을 자동으로 생성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숫자. 숫자가 아니죠. 이제 순서가 있는 범주에 순서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올디널 인코딩인데요. 객실 등급을 예로 들어보면 이 객실 등급의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로 표현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건데 앞에 이름만 명칭만 그냥 바뀐 거고 아까 설명했던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포어와 애프터를 지금 보시면 인코딩이 지금 된 거 보이시죠? 클래스. 다만 이제 이 현재 코드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까 이론할 때 말씀드릴 때 이 범주에 순서가 있으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범주에 순서가 없을 때도 막 아무 때나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여기 코드에서는 그냥 실습 결과를 단순하게 이제 비교를 하려고 모든 범주형 변수에서 다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제 성별이나 뭐 승선 항구 이런 것들은 뭔가 우위가 없잖아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없는 변수까지 이 올디널 인코딩을 적용을 해버리면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순서를 그냥 약간 얘가 우위를 갖나? 뭔가 수치적으로 좀 그런가? 약간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너리 인코딩인데요. 네, 방금 현도가 한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바이너리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의 이런 정수 코드를 세 자리 이진수로 변환을 합니다. 또 이제 친숙한 람다가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그 x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대로 x를 출력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0으로 출력해. 딱 이런 코드죠, 지금.
그리고 이 03B 이게 뭐냐면 D는 일단 이진수를 의미해요. 아까 말했던 뭐 01, 10, 00, 11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이진수를 의미하고 03은 이제 이 빈자리를 0으로 채워서 너를 이제 세 자리로 만들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C는 뭐 성별, 출발 항구, 객실 등급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레인지 3이니까 뭐 I에 0, 1, 2 들어가고요. 이런 반복문인데 이거는 이제 세 자리 이진수의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추출해서 칼럼 만들라고 하기 위한 그런 반복문 형태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다시피 범주형 열 하나당 이제 세 개의 새로운 열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심 수식이라고 하면 여기를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포어와 애프터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0, 1, 2, 0, 1, 2 이렇게 세 개씩 생겼죠. 공주 하나당. 그래서 네, 다음은 이제 타겟 인코딩입니다.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인데 여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C는 이제 이 범주형 변수예요. 성별, 출발 항구, 객실 등급 이런 거. 네. 만약 이게 성별이라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별로 이제 승객을 그룹화를 해요. 이 그룹바이 함수를 써서 그룹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각 성별의 이제 평균 생존율을 계산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원래 각 승객의 행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수식이니까 이건 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개만 이렇게 출력해놓고 아까 이제 타겟 인코딩을 할 때 제가 타겟값 평균으로 치환을 한다고 했죠. 이 데이터에서 타겟이 뭘까요? 아까 그 생존 여부, survived죠. 그래서 이제 생존은 1, 사망은 0이므로 이제 타겟 평균은 곧 생존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 승객의 생존 평균이 이제 약 0.7429, 그 다음에 이 남성은 이제 0.189, 0.19 정도? 네,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율로 타겟과 평균이 각각 0.74, 0.19 정도 되는 셈이죠. 네,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여기 다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여기 출력 결과를 보시면 지금 데크가 넌 값이 지금 이렇게 두 개나 박혀 있어요. 상위 세 개 중에. 근데 인코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넌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건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그룹 바이라는 친구는 넌 값을 이제 그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화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대값이 넌인 승객에게 적용할 마땅한 그런 범주별 평균 타겟 값이 없어갖고, 인코딩 결과 역시 그대로 넌 값으로 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범주 인코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스케일링을 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파트인데,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의 이제 핵심 수식은 이겁니다. 사실 뭐 아까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네.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 민맥스 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각 변수의 최소값을 0, 최대를 1로 변화를 한 다음에 나머지 값을 이제 그 사이에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핏 트랜스폼에서 이제 핏은 각 열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제 계산을 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값은 트랜스폼은 이제 그 기준으로 실제 값을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결과를 보시면 모든 수치형 변수의 최소값은 지금 0, 그 다음에 그 최대값은 다 이렇게 1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값은 그냥 다 그 사이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값은 다 그냥 0과 1 사이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네. 그냥 뭐 그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똑같습니다. 구조는. 그냥 앞에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이제 정규화라고 제가 했죠. 그 확통에서도 했었던 그 시그마 분의 뭐 x 마이너스 평균 그 정규화 과정인데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이제 각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니까 이렇게 지금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 애프터 출력 결과를 보시면 평균은 다 0으로 지금 왔고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는 거의 지금 1에 가깝게 다 온 걸 스케일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대신
중앙값과 이제 IQR, 그 사분위수 범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서 되게 유용한 방법이다. 네, 뭐 이 정도만 여기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출력 결과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맥스 ABS 스케일링인데요. 이거는 각 열을 이제 각 열의 그런 절대값 중 가장 큰 값으로 네, 해당 열의 절대값 중 가장 큰 값으로 나누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변환 후에 절대값의 최대값은 항상 1이 돼요. 여기 지금 결과에도 보시면 여기 이 before에 있는 지금 각 칼럼의 값들이 지금 최대값이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스케일링, 맥스 ABS 스케일링을 해주면 이 변환 후에 기존 최대값들이 다 지금 절대값으로 1로 그냥 바뀌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값이 양수였다면 양수 그대로, 음수였다면 그냥 음수로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원래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호가 이렇게 보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원래 0이었던 값은 이제 변환 후에도 여전히 0으로 유지가 되므로 그 희소행렬, 0이 주로 있는 그런 희소행렬을 처리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맥스 ABS 스케일링입니다. 지금 여기 네,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에 대한 실습은 다 마무리됐고요. 사실 뒤에 여기 이 모델링 관련해서 코드가 좀 더 있는데, 이 코드가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그 K폴드 교차 검증을 활용한 그런 코드라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 Certified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고 추후에 이제 다시 이 내용을 혼자 스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